조선 제14대 왕 선조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진, 훗날 임해군으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그는 왕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정비가 아닌 후궁 공빈 김씨의 소생이었습니다. 서자라는 굴레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숙명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장자 계승의 원칙이 엄격했습니다. 비록 서자일지라도 장남인 그가 세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선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임해군은 성품이 거칠고 오만하며 학문보다는 무예와 사냥에 심취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성품이 과연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한 장남의 결핍이 만들어낸 비명이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선조는 영특했던 둘째 아들 광해군을 편애했고 임해군은 점점 더 궁궐의 외곽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될 수 없었던 장남, 그 비극의 서막은 이미 이때부터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1592년 임진년의 봄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왜군의 기세 앞에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조정은 다급히 왕자들을 전국 각지로 보냈습니다. 근왕병을 모집하고 민심을 수습하라는 특명이었습니다. 장남인 임해군은 함경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영원히 씻지 못할 치욕의 덫이 되었습니다. 함경도 회령에 도착한 임해군을 기다린 것은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과 전쟁의 공포에 질린 백성들은 오히려 왕실의 등을 돌렸습니다. 국경인을 필두로 한 반란군에 의해 임해군은 포박되었고 일본의 장수 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겨졌습니다. 조선 역사상 왕자가 적의 포로가 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토의 진영에서 그는 왕자의 위엄을 잃은 채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가토는 그를 조선의 대왕자라 부르며 조롱 섞인 예우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 동안 그가 겪었을 심리적 붕괴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가 보여준 광적인 행동들의 원인이 이 시기에 극심한 트라우마 때문이었다는 해석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포로 교환을 통해 마침내 조선의 땅으로 돌아온 임해군.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싸늘한 침묵과 멸시의 눈초리였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백성들은 새로운 영웅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해군의 동생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전란 중에 분조를 이끌며 전국을 누볐고 의병을 독려하며 실질적인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 자질을 증명해냈습니다. 반면 적군에게 붙잡혀 생명을 구걸했던 장남 임해군의 존재는 왕실의 수치이자 거추장스러운 짐에 불과했습니다. 기록은 이 시기부터 임해군이 본격적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거나 민간의 재산을 강탈하고 궁궐 안에서도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했습니다. 실록의 사관들은 이를 두고 성품이 본래 포악하여 광기를 부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전장에서 겪은 수치심과 동생에게 밀려난 장남의 박탈감, 그리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괴물로 만든 것은 아닐까요?
그는 미친 것이 아니라 미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환영받지 못한 생존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1608년 조선의 산천이 다시 한번 요동칩니다.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자를 지켰던 선조가 승하했습니다. 왕의 죽음은 곧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전주곡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둘째 아들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편안하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자 지워야 할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친형 임해군이었습니다. 임해군은 비록 세자 자리를 뺏겼으나 엄연한 선조의 장남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장남을 두고 왜 차남이 왕이 되었느냐며 광해군의 왕위 계승 정통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광해군과 그 지지 세력인 대북파는 전전긍긍했습니다. 만약 임해군이 명나라 사신을 만나 내가 장남이다라고 한마디라도 한다면 광해군의 왕권은 뿌리째 흔들릴 위기였습니다. 이 시기 임해군에 대한 기록은 더욱 기괴해집니다. 그는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으며 사저에 무기를 숨겨두고 반란을 꾀한다는 고변이 빗발쳤습니다. 대신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임해군은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영모의 중심입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광해군은 주저하는 척했지만 권력의 속성은 비정했습니다. 왕이 된 동생과 미치광이가 된 형, 두 사람 사이에 가느다란 혈육의 끈은 그렇게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장남에게 허락된 길은 오직 추락뿐이었습니다. 광해군 원년인 1608년 마침내 운명의 가위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연일 상소를 올리며 임해군을 처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왕실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영모를 꾀하는 자를 살려둘 수 없다는 명분 아래 임해군은 결국 왕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강화도 옆 작은 섬 교동도로의 유배였습니다. 그냥 유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처분은 위리안치였습니다. 죄인이 거처하는 집 주변에 가시돋친 탱자나무 숲을 빽빽하게 둘러쳐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죽음보다 더한 고리평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나고 자란 왕자에게 좁고 습한 초가집, 그리고 가시나무 너머로만 보이는 조각난 하늘은 그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교동도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은 이 시기 그가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할 만큼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정에서는 그를 살려두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명나라가 여전히 광해군의 정통성을 의심하며 장남인 그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동생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 그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슬픈 죄수가 되어 가시나무 울타리 안에서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609년 5월 강화도 교동도의 정막을 깨고 한 무리의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조정은 극도의 긴장 상태였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의 왕위 계승 서열을 확인하기 위해 국경을 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나라 사신 어밀개는 대놓고 조선의 장남 임해군을 직접 만나보겠다며
광해군을 압박했습니다. 만약 살아있는 임해군이 사신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광해군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곧 조선 왕실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교동도에서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임해군이 유배지에서 급사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실록에는 그가 병으로 죽었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간에서 떠돌던 야담과 훗날의 기록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가 이송되던 중 혹은 가시나무 울타리 안에서 누군가에 의해 교살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임해군을 감시하던 관원 이이첨의 수하들이 왕의 밀명을 받았는지 혹은 과잉 충성을 한 것인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죽음으로써 광해군의 왕자는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조선의 가장 고귀한 혈통이었던 사내는 거친 삼배옷을 입은 채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차가운 방에서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병사였으나 역사는 그것을 침묵의 타살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해군이 숨을 거둔 후 그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승자인 광해군과 그를 지지했던 대북파는 임해군을 철저하게 죽어 마땅한 괴물로 묘사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정당한 처벌이었음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곧 광해군 정권의 도덕적 토대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임해군에 대한 평가는 가혹하리만큼 일관적입니다. 성품이 사납고 탐욕스러웠으며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살인을 일삼았다. 사관의 붓끝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실록은 당대의 권력자들에 의해 수정되고 편집될 수 있는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광해군 시절의 기록은 훗날 인조반정 이후 다시 한번 뒤집히는 과정을 겪습니다. 기록하는 자들은 그를 미치광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었습니다. 그가 저질렀다는 기행들은 구체적이지만 그 행동의 배경이 된 정치적 압박이나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역사적 암살의 수법입니다. 한 인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뒤 그의 인격마저 기록 속에서 말살하여 후세의 동정표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관들이 남긴 그 지나치게 상세한 악행의 기록들은 오히려 당시 권력층이 그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반증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미치광이라면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비난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임해군은 기록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위협이었고 사관들은 붓을 칼처럼 휘둘러 그를 매일같이 다시 죽이고 있었습니다. 기록된 임해군과 실제의 임해군 사이 그 거대한 간극 속에 진실은 파묻혀 있습니다. 역사는 그를 미치광이로 단정지었지만 우리는 그 기록의 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임해군이 보여준 그 광기는 어쩌면 시대가 강요한 생존의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붙잡혀 생사를 오갔던 왕자. 그가 겪었을 극심한 트라우마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가 저질렀다는 기행들은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난 장남이 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자기방어였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조선 왕조에서 왕이 되지 못한 장남은 언제나 숙청의 일순이었습니다. 영특함을 보이면 영모의 수장이 되고 조용히 있으면 세력을 모은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오직 하나, 스스로 망가져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패인임을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겼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자신을 괴물로 보게끔 연출했던 것일까요?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영악했다면, 혹은 선조가 그를 조금 더 따뜻하게 품었다면, 역사는 그를 비운의 장남이 아닌 강인한 왕자로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장 고귀한 희생양이었으며, 권력이라는 차가운 기계가 뱉어낸 불량품으로 위장된 채 사라져갔습니다. 임해군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이름은 조선의 공식 석상에서 빠르게 지워졌습니다. 한때 왕의 장남이었던 그의 무덤은 왕릉이나 원이 아닌 그저 묘라 불리는 초라한 성물 몇 개로 대신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이름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왕실의 계보에서 그는 지워야 할 얼룩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언급해서는 안 될 금기였습니다. 광해군 재위 기간 내내 임해군이라는 이름은 영모의 괴수라는 낙인과 동일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되자 상황은 다시 한번 반전됩니다. 새롭게 권력을 잡은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실정 중 하나로 형제 임해군을 죽인 패륜을 꼽았습니다. 그제야 임해군은 미치광이 역적에서 동생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비운의 왕자로 복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해군이라는 인간에 대한 진심 어린 추모라기보다는 광해군을 끌어내리기 위한 명분에 가까웠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왕권의 위협이었고 죽어서는 정권 교체의 도구가 된 사내. 그의 진정한 모습은 복권된 기록 속에서도 멸시받던 기록 속에서도 끝내 온전히 복원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잠들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임해군이라는 이름은 역사 교과서의 한 귀퉁이 혹은 자극적인 사극의 조연으로나 가끔 등장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광기에 사로잡힌 왕자 혹은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어리석은 장남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그의 삶은 단순히 미친 사람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하기엔 너무나 많은 눈물과 공포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실록에 적힌 포악함이라는 글자일까요? 아니면 가시나무 울타리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던 한 인간의 뒷모습일까요?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붓끝에서 완성됩니다. 승자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 패자를 괴물로 만들어야 했고, 패자는 죽어서도 자신의 진실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임해군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정말 나의 진실인가? 아니면 당신들이 믿고 싶어 하는 기록인가? 오늘날 우리 사회도 누군가를 쉽게 정의하고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록되지 않은 진실, 지워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임해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권력과 인간, 그리고
기록에 관한 묵직한 질문입니다.